네, 안녕하십니까. 엔젤 로보틱스의 연구원 시경수입니다. 저희 오프닝 퍼포먼스 잘 보셨을까요? 잘 보신 분들 응원 동봉 한 번만. 그럴 때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연구원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저희 로봇의 새로운 모습을 저희 김평호 감독님께서 너무 멋있게 표현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과학과 예술의 만남이라는 오늘의 주제에서 과학의 한 축으로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또 영광이면서도 더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입는 로봇, 사람이 입는 로봇을 연구 개발하고 또 상용화하고 제품화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를 불러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고 있지만 그 로봇 기술이 목적어가 아니고 휴먼 어빌리티, 사람의 능력을 목적어로 해서 연구 개발, 상용화 제품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일단 저희가 처음으로는 헬스케어 로보틱스라고 하는 인간 능력의 회복 중에서 재활의료라는 곳을 이제 집중해서 사업화를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인간 능력의 유지, 증강, 초월, 로봇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웨어러블 로봇의 표준 기업으로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로봇 기업들과는 다른 인간 능력으로부터 시작하는 저희의 연구 개발이 어떻게 보면은 로봇 기술을 오히려 본질적으로 탐구하는 방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인간은 본질적으로 약합니다. 약해서 도구를 만들어서 생존을 해왔고요. 따라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존재를 만들고 싶다는 욕망은 저희의 생존 욕구랑 아주 밀접하게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 욕구와 맞닿아 있는 어떤 나에게 도움을 주는 무언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욕망은 사실 예술 작품에서 먼저 발산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 20세기에 태어나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로봇 하면 일본이었죠. 로봇 하면 그냥 일본이 제1강국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뭐 제조업이나 장인 정신과 같은 실사구시적인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이런 일본 만화를 통해서 로봇이라는 판타지가 선제적으로 구체화되었고 그것을 미래의 공학자들이 보고 자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20세기 내지는 21세기 초반의 로봇들은 좀 판타지 쪽에 가까운 연구실에 있는 미래 기술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의 사건으로 이 로봇 기술이 세상에 꺼내지게 되었는데요. 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라는 이제 재난을 통해서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곳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로봇 기술을 가지고 로봇들을 파견해서 정말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대적인 질문이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적인 질문을 저희 공학자들이 마주하게 된 결과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전 세계에서 로봇 제일 잘하는 기업들, 기관들이 나와서 다르파 챌린지라는 이 챌린지를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녹록지 않았고요. 이때부터 절치부심해서 로봇 공학자들이 지난 10년간 아주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011년도 이때만 해도 이렇게 로봇들이 막 싸우고 하는 장면들은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요게 딱 3주 전에 제가 중국 항저우의 세계 로봇 학회에서 찍어온 영상입니다. 직접 찍어온 거고요. 저 로봇 파이트를 가지고 지금 배팅해서 스포츠 토토도 할 정도로 되게 많이 퍼져 있다고 해요. 또 이렇게 사람이랑 대결하는 이런 이벤트도 벌였고, 오늘을 기억할 것이다 휴먼, 5년 뒤에 보자, 이분 명단에 올라가, 이런 유머가 오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로봇들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겠다는 공포도 자리 잡고 있고, 그런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이런 판타지들이 현실화돼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감정을 불어일으키는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판타지를 따라서 막 발산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일단은 막 올려는 놨는데 이것이 정말 잘 쓰이고 있느냐, 처음에 질문했던 재난 현장 구조에 쓰이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요. 정말 이 로봇들이 어떻게 우리의 실생활에 무엇으로 다가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답을 주는 분은 아직 없습니다. 이런 선도되는 기업들조차도 지금 놀라운 영상들, 뭐 빠르게 움직이는 뭐 백덤블링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고 있고요. 이것은 그 기술에 비해서 이 기술을 어떻게 옳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엔젤 로보틱스가 하고 있는 이 웨어러블 로봇은 시작부터가 사람에게 입혀져서 어떤 효과를 줄지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런 질문을 좀 먼저 던지고 먼저 답을 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기 맨 앞에 보이는 저 하디맨이라는 로봇이 최초의 웨어러블 로봇이었는데요. 최초의 휴머노이드보다 약 한 8년 정도 먼저 현실화가 됐습니다. 정말 그 나의 능력을 증강하고 싶다는 하는 그런 욕구들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고요. 상용화 또한 이미 저희 기업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2016년도에 이게 이제 저희 창업한 계기이기도 한데요. 사이베슬론이라는 사이보그 올림픽입니다. 사이보그 올림픽에서 지금 저 로봇을 입고 계신 선수분은 하반신 완전 마비, 그러니까 다리 배꼽 밑으로는 감각도 운동 기능도 상실한 파일럿 분이 저희 로봇을 입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장애물들을 주파하는 그런 경기인데요. 저것을 통해서 정말 이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것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해줄 수 있구나라는 이 와우 이펙트를 한번 이끌어냈고, 사실은 그것이 현실의 많은 벽들에 부딪혀서 뭐 혼다라든지 뭐 삼성 또한 한번 뛰어들었었는데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상용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로 잘 되지는 않았고요. 여기에서는 기술적인 문제와 또 제도적, 인식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 엔젤 로보틱스는 거기에서 의료기기라는 정말 사실은 급한 수요이면서 사람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사업화를 선제적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은 이 보이시는 두 제품을 제품화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로봇이 저희 아까 오프닝 퍼포먼스에서 사용됐던 엔젤 렉스 M20이라는 로봇이고요. 요거는 의료기기입니다. 저희가 그냥 재활의학과에 가서 물리치료사를 통해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기기고요. 보험 수가도 나오고 저희가 지금 우리 국내 150대 정도 판매를 하고 벌써 재활 건수가 10,000건 이상을 넘어가는 잘 쓰이고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걸음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시던 환자분이 8주 정도 이렇게 저희 로봇으로 보행 훈련을 하시면 이렇게 스스로 걸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요거는 저희가 병원 말고도 장애 학교에도 소화용을 많이 이제 판매를 했는데요. 학부모께서 직접 보내주신 영상인데 저희 그냥 가을에 운동회 하듯이 장애 학교에서도 저희 로봇을 가지고 이렇게 달리기 대회를 하시는 모습 보면서 꽤나 이게 판이 커졌구나라는 실감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야구 시즌이 끝났죠. 오늘 경기 또 시작 전 특별한 시구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로봇으로 보행 치료를 하고 또 야구를 너무나 좋아하는 대구 성부학 이 아이가 삼성 라이언스 구장에서 시구 대구 성부학교의 김예원 학생입니다. 자, 본인의 두 발로 일어섰습니다. 자, 김예원 학생의 이 멋진 시구로 오늘 경기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또 강민호 포수가 직접 가서 또 이렇게 따뜻하게 악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네요. 정말 만점짜리 시구였고요. 또 연구원으로서도 되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순간이고요.
또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에 사용되는 로봇을 만들고 나니 이제 가정에서도 훨씬 다양한 환경에서도 재활 치료를 계속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H10이라는 로봇은 이렇게 병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깥에서도 뭐 계단이라든지 여러 환경에서도 보행 치료를 할 수 있는 로봇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입는 형태의 로봇이 보행 재활 치료에만 사용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폰을 하나의 그 쓰임위로만 쓰지 않듯이 플랫폼으로서 여러 곳에 쓰일 수가 있는 강점이 있고, 또 이 시장을 계속해서 넓혀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김평호 감독님과 했던 무대와 비슷하게 한나신이라는 패션 브랜드와 저희가 협업을 해서 서울 패션위크에서 저희가 입는 로봇이니까 패션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함께 협업을 해서 패션으로서의 웨어러블 로봇 또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용으로의 방향도 마찬가지지만 좋지만 그 반대쪽에 기술적으로도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마치 자동차 회사에서 그 상용 자동차를 만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F1 머신을 만들면서 선행 기술 계속 개발하지 않습니까? 이 로봇도 저희의 어떻게 보면 F1 머신이라고 할 수 있는 워크온 수트 F1 로봇인데요. 휴머노이드인데 다른 점은 입을 수 있는 휴머노이드입니다. 웨어러블 휴머노이드라는 개념을 저희가 처음으로 좀 제시를 해보았고요. 여기 지금 영상에 보이는 분은 저희 이 로봇을 개발할 때 맨 처음부터 개발 과정에서 참여를 했기도 했고, 또 하반신 마비를 가지신 이제 김승환 연구원이십니다. 이 연구원과 함께 이 로봇을 만들게 된 이유는 휴머노이드라는 것,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쓰여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고요. 사실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사이베슬론이라는 대회에서도 그냥 그 대회를만을 위해서 당장 로봇을 입고 그 대회장 안에서밖에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가장 꼴이라고 할까요? 목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이 휠체어가 뭔가 작은 턱이나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런 것 없이 정말 로봇으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휠체어를 입은 사용자에게 걸어오고 또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렇게 스스로 입혀지는 모습이고요. 이 로봇으로 다시 이제 일어나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유튜브에서도 한 150만 뷰 정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또 이 방향으로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준비한 것들의 마지막이었고요. 앞으로도 저희 엔젤 로보틱스가 이 로봇 기술로 사람의 능력을 계속해서 재창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두가 반갑습니다. 모두가 쉽게 그리고 전문가처럼 아름답게 AI를 사용할 수 있게 함께하고 있는 소이랩 AI 대표 최돈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시작 전에 저희가 그동안 준비했던 영상을 간단하게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주제는 그 AI 시대 콘텐츠 제작의 패러다임 전환, 생산성을 넘어 상상력으로 휴먼 이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멋진 명화 한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성스러운 장면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또 다음 장면의 경우에는 이제 한 명의 어떤 생명이 굉장히 작아져가는 모습을 담고 있는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저희가 방금 봤던 두 작품의 이미지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두 작품 모두 굉장히 놀라운 시절에 그렸던 그림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세, 16세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기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천재라는 분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피카소라는 분은 사실은 입체주의라고 하는 인상주의라고 하는 부분 영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해서 많이 알고 계신 이미지들은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아비뇽의 처녀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게르니카 그리고 꿈이라는 작품까지 굉장히 놀라운 작품을 이렇게 그려내셨는데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낙서는 누가 그린 거죠? 이분은 정말 그림을 잘 못 그리셨을 거야 라고 잘 몰랐던 시절의 생각이 떠오르곤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부터 엄청나게 그림을 잘 그리셨던 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을 굉장히 동경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을 보기 위해서 미술관에 가는 거죠. 미술관에 가서 이분들이 저희에게 전달하고 싶어 했던 이야기나 메시지나 그 철학에 관련된 경험들을 저희가 감상을 하게 되죠. 이 감상하는 과정에서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그 철학에 관련된 부분들을 서로 나누면서 보고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저희가 이 작품을 보게 되었던 부분들은 말 그대로 이 캔버스라고 하는 매체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는 이 전달하는 과정에는 굉장히 시간이 걸렸으나 한 명의 천재의 이야기들을 보는 데는 시간이 걸렸으나 이 매체에 관련된 분들이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사진술의 발전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진 2D 애니메이션에 대한 발전 그리고 거기에 필름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픽스의 발전으로 우리는 이제 3D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장르도 함께 볼 수가 있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6년이 되었을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 역사적인 순간을 보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 말이죠. 이 당시에 저는 단지 이 바둑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사람이 이겼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사실 이 이면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 뇌라고 하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뇌 있잖아요. 뇌에 보면은 이 신경세포가 있고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는 전기 신호의 가중치를 통해서 저희가 기억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부분들을 수학적인 메커니즘으로 학습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유명한 분이 발견해 주셨죠. 해서 저희는 이제 이 시점에서는 GPU, 굉장히 방대한 병렬 처리 연산 프로세싱을 통해 가지고 인류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가상의 뇌처럼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가 피카소라는 작가님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는 미술관에 가서 그 경험을 얻어왔었는데 이제는 그냥 단순히 경험을 하는 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학습되어진 모델을 통해서 직접 이미지를 생성해 볼 수가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경험에 관련된 부분들을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생성해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 보고 있는 발터 베냐민의 이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인용되시는 분들 중에 하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에서 위축되는 것은 예술 작품의 아우라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 AI 시대 이전에부터 시작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제가 하나 더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전달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뒤가 끝나 있지 않아요. 웃어주셔도 됩니다. 네. 어쨌든 제가 상상을 하나 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앞서 있었던 것들을 합쳐서 피카소 조각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보자
라고 상상을 해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상상을 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조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각상이라고 하는 영역을 피카소에서 영감을 받은 조각상을 만들어 보자. 입체적인 느낌이 나는 조각상을 만들어 보자라는 상상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이미지가 요 이미지가 되겠는데 여기에 도달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AI에 관련된 부분들을 무조건 우리가 뭔가 찬양하는 느낌의 뭔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고 있는 것도 마치 제가 느꼈던 영감은 AI를 통해서 AI 자체가 인류가 그동안 쌓았던 예술을 사랑하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걸 뮤직비디오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음악을 만들고 여기에 등장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해 보면 어떨까라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뮤직비디오 한 편을 함께 보시고 또 다음 마무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So shut up. Yeah, tell him shut up, shut up. I drip down motor six. Shut up. 아주 돌아버려, I'm about to lose mine. 이 판에 보면 I lose control. 아니 그냥 닥치지, 내가 누구? Yeah, you fucked up too. This is Rembrandt, Picasso, cow combo, double, triple, shut down combo. This ain't pretty art, son. This ain't no pop art, 널 그려? 지져? This is how I own the dark. 난세 한가운데 I write the rules. 내 무슨 칼라라 touch of chiaroscuro. 빛과 어둠으로 네 영혼을 칠해. Tyrant's monologue, a masterpiece. 아주 돌아버려, I'm about to lose mine. 이 판에 보면 I lose control. 아니 그냥 닥치지, 내가 누구? Yeah, you fucked up too. This is Rembrandt, Picasso, cow combo, double, triple, shut down combo. This ain't pretty art, son. This ain't no pop art, 널 그려? 지져? This is how I own the dark. 부셔 낡은 frame, call me Picasso. This flow is cube, it's a new point of view. So to the world, a beautiful disaster. 내 목소린 그러니까 beautiful taboo. 아주 돌아버려, I'm about to lose mine. 이 판을 보면 I lose control. 아니 그냥 닥치지, 내가 누구? Yeah, you fucked up too. This is Rembrandt, Picasso, cow combo, double, triple, shut down combo. This ain't pretty art, son. This ain't no pop art, 널 그려? 지져? This is how I own the dark. 태어날 때부터 뒤틀린 soul. Ardent poison, Rembrandt shadow. Cowcow's ambition, Picasso's vision. 내 꿈은 나의 new exhibition. Yeah, tell 'em shut up, shut up.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이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그런 꿈이 있었죠. 하지만 이 꿈에 도전해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어떤 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꿈에 관련된 부분들은 희석되고 굉장히 다양하게 분해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지금 이 젠 AI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우린 조금 더 새로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앞서 봤던 그 뮤직비디오의 경우는 제가 혼자서 만들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영화에만 만들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수많은 매체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재현하고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대 AI 시대에 가져야 될 덕목은 뭘까요? AI 관련된 기술에 대한 동향을 빨리 파악하고 AGI에 관련된 분에 대응할 수 있게 무언가를 준비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오늘 담고 있는 주제의 하나로 이어지는 부분들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개인의 상상과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이 베냐민에 관련된 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졌던 제가 보였던 이 뮤직비디오에 대한 메시지도 결국은 그냥 단순히 보여지기만 위한 무언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메시지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상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 이 AI 시대의 아우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창조하려는 인간의 상상과 의미를 부여하는 공동체의 철학에 의해서 재창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대에 저희가 가져가야 될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시대에 저희가 함께 동참해서 또 우주의 진리를 알아가는 방식으로 AI를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기술은 정말 요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AI에 대해서 말할 때 5G 그리고 다른 이런 신기술을 얘기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기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아주 정말 이성적인 부분만, 기술적인 부분만 파고듭니다. 근데 저한테는 조금 다르게 와닿습니다. 저는 기술이라는 것은 저희가 좀 더 들여다볼 때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예술, 미학, 어떤 것에 대한 감상, 그리고 장인정신이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모던적인 테크노 아트 같은 것도 있죠. 대만에서 저희는요 이런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교육과 문화, 경제를 같이 연결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을 만들어서요 아주 이제 혁신적인 기술이 도입하기 쉽도록 이런 기술을 위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예시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황희와 쿠카라는 제목으로요. 황희라는 아티스트가 한 작품입니다. 이제 이분은요 대만 출신 엔지니어이고 아티스트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아쉬움이라던가 이러한 감정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산업용 로보틱 암이었던 쿠카죠. 이 황희와 쿠카가 이제 쿠카를 통해 황희는 어린 시점을 태우고 반대로 쿠카는 기계 속 껍데기 영혼을 얻었죠. 단순히 어떤 안무가뿐만이 아니라 댄서이기도 하고요. 컴퓨터 프로그래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쿠카가 가지는 이런 기계적 이런 움직임 같은 것들을 100개가 넘는 제스처들을 조합을 해서 인간다운 면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황희도 이와 같이 춤을 추면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춤을 추면서 서로 교감을 해 나갔고요. 그래서 같이 동시에 동작을 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100번 이상 공연이 된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런 공공 설치 예술에 대한 건데요. 럭셔리 로직과 하이윈 사이에서 있었던 콜라보입니다. 저희는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피어나는 소리라고 해서 지역 산업과 그리고 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하이윈 테크놀로지라든가 다양한 기술에 대해서도 접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다양한 꽃의 형태를 갖추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설치 미술을 통해서
이제 빛과 그림자들을 활용하였고, 그리고 음악도 같이 가미를 하여서 이런 감정적 그런 응답을 얻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So this piece 그래서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저희가 기술과 예술이 함께 접목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서로 스무스하게 예술의 세계로 함께 융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는요, 저우둥옌이 만든 Degrees of Freedo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중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고요. 그리고 이런 헤드셋을 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퍼포먼스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른 청중들에게는 그냥 앉아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이어폰을 통해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댄서들은요, 같이 이제 헤드셋을 끼고 있었고요. 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기술과 같이 이런 기술적인 것을 좀 더 로맨틱하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게 저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술과 융합이 되어서 들어갈 때는 무엇이 가상이고 무엇이 현실인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죠. 이런 어떤 의지, 인식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면서요, 이제 기술의 진보 단순히 그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도요, 좀 더 디지털 미학 연구소라고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계와 산업계를 연결하는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서요, 어떻게 이러한 이렇게 차가운 통계적인 것을 포에틱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2024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항에서 있었던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치 미술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한 것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형태로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빛이나 다른 오브제도 활용을 해왔고요. 이런 꽃 모양도 활용하고요. 2013년에 있었던 타이페이에서 있었던 페스티벌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같이 선보였습니다. LED 라이트와 조형물을 활용을 하였고요. 저희가 미래를 바라볼 때는 사실 과거도 바라봐야 하고 인간의 문화에 대해서도 문명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새로운 기술을 원래 가지고 있던 예전 개념에 접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900Hz라는 것은요, 비비콜이라고 불리우는 삐삐삐삐 이런 소리로 듣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관련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제한된 그런 숫자나 이런 비품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의미를 창출해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청중들이 함께 참여해서 저희와 소통을 하고 교류를 하고요. 7자리의 디짓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뭐 방금 보여준 숫자 같은 경우에는 사랑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저희가 이제 어떤 것을 보고 듣고 행하고 이런 거에 대한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중국하고 대만 사이에 정치적 갈등이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저희 영공에 들어올 때 이런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국방부를 통해서 그 정보가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빛과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센서를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소통을 하고 이제 디지털화해서 이 정보를 눈으로 보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상황을 활용해서 세상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움직이는 박물관 모빌리티 XR 버스에서 AI 버스로 발표하는 박진호 박사입니다. 네, 지난 130년 동안 미국의 발명한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발명한 이래 우리 인류는 운전이라는 되게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왔는데요. 최근에 자율주행 자동차나 새로운 미디어 버스의 등장으로 우리는 더 이상 자동차가 탈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엔터테인먼트 공간 또 사무의 공간으로 바뀌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MR, XR 그리고 AI 버스를 세 대나 실증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걸 어떻게 개발했고 이 세 가지 버스가 앞으로 우리 인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세종시에서 왔는데요. 몇 년 전부터 운전사가 없이 버스가 지나가는 거 보고 자율주행 버스가 이제 우리 생활에 파고들었구나. 그럼 이런 자동차는 더 이상 탈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변화의 물결에 와 있구나. 그러면 이 자율주행과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는 우리 인류는 모빌리티에서 무엇을 하게 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2019년부터 이 연구를 해왔고요. 오늘 저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세 가지 버스의 형태와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과 세계를 변화시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 우리 대전에서 실증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9년 아마 선생님들 거의 대부분이 여기 대전 오월드 아프리카 사파리인데요. 단순히 사파리 타면서 동물 우리를 가는 것에서 벗어나서 일상적인 사파리는 많이 타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동물이 보이고 7개 우리를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적인 아프리카 사파리지만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지를 못합니다. 자, 이런 모빌리티를 교육적인 모빌리티를 한번 바꿔볼 요량으로 마치 아프리카 초원에 와 있는 그런 느낌. 자, 그래서 버스를 6년 전에 개조를 했습니다. 6대의 버스 중에서 한 대를 빌려가지고요, 반투명 디스플레이를 막 달았고, 당시 이제 막 LG전자에서 반투명 디스플레이를 출시했기 때문에 그 어떤 하드웨어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설계를 했고요. 자, 이 버스는 정지를 합니다. 보이는 가운데 실제 코끼리고요. 거기에 버츠를 입혀서 움직이는 박물관이 되고 움직이는 과학교실이 되었습니다. 자, 대전 동물원 MR 버스의 한 실내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 세계 최초로 MR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MR 버스를 3년 동안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의 요도를 보여드리고요. 실제 곰과 가상의 곰. 자, 디지털 크리처 기술을 가지고 실제처럼 아프리카 동물들을 표현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모두 다 모시고 이 오월드를 모시고 가고 싶지만 그러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을 짧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일정적인 버스고요. 하지만 디스플레이가 다르고 컨텐츠가 다릅니다. 자, 누가 올까요? 이곳을 통과하시고 오른쪽으로 아시아 코끼리 만나보십니다. 아시아 코끼리는 인도네시아 쪽에 살고 있죠. 네, 처음으로 MR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MR 버스를 처음에는 정보 전달용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관객들이 좀 재밌는 걸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방금 보셨던 시네미틱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까지 확장을 하게 되었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경기도에 있는 수원화성에서 이 MR 버스를 참고해서
위에 있는 MR 버스를 XR 버스로 개조를 했습니다. 자,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遺産을 체험하는 역사 체험형 XR 버스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더 진보를 하게 되고 진화를 하게 됐죠. 자, XR 버스로 칭하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遺産 유적지를 봐서 220년 전에 정조의 화성행차를 보고 현재에서 조선시대로 넘어가는 일종의 디지털 타임머신 버스입니다. 관객은 이 창은 일반적인 창이 아닙니다. 과거 역사와 현재를 관통하는 일종의 과거 인물과 현대 인물이 소통하는 타임머신형 버스였고요. 자, 거중기를 가지고 성벽의 축제 원리를 아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마침내 지난달 한층 더 진화해서 에이펙을 맞은 경주 XR 버스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1300년 전에 신라 여행을 떠나시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석굴암 하나 가지고 지난 25년 뚝 연구를 했습니다. 자, 8세기의 석굴암이고요. 자, 요거는 18년 전에 카이스트 시티 대학원 원장님이시자 이번 GTNS의 조직위원장이신 원강현 교수님과 제가 18년 전에 석굴암에서 2008년 9월 약 일주일 동안 보시는 것처럼 카이스트 대학원 학생들과 원장님과 일주일 동안 3D 작업을 하였고요. 이걸 바탕으로 메트로폴리탄에서 전시도 하였고 VR 전시도 하였고 확장해서 XR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XR 강연 장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멀쩡히 남아있는 문화재를 디지털로 만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디지털 복원이라는 것보다 디지털 재현. 그것이 바로 우리 강연 내내 보고 있었던 바로 석굴암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아쉬웠던 39개의 석굴암 불상 중에 가장 백미이자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자, 석굴암 본전 불상 보시겠습니다. 오셨다. 와, 존재감 우와. 진짜 멋지다. 거의 이게 약간 저희랑 대비했을 때 실제 크기 정도인 건가요? 실제 석굴암은 이 아래에서부터 본전볼 머리까지 6m. 네, 크기 엄청 커요. 그리고 이 바닥에서부터 지금 저 화면 네, 18년 전 석굴암 3D 스캔을 거쳐 VR 그리고 방금 보신 XR, 자, 전국적으로는 오늘 주는 석굴암 버스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달에 드디어 신라 골든 버스가 운행을 하게 되었고요. 자, 마치 이거는 여러분들 1300년 전에 타임머신을 타가서 아까 수원화성이 220년 전 종조 정조의 수원화성을 본다면 1300년 전 인구 100만을 자랑하는 당시 총일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서랍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당시 여러분들 도시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천장까지 뚫어서 훨씬 더 이머시브한 버스고요. 에이펙 기간 동안 3일 동안 절찬리에 운영을 하게 됐고 XR 버스의 외관입니다. 저 8번째 발표자로 이 XR 버스를 개발한 토주의 김기태 대표님께서 이 XR 버스의 기술적인 요도는 더 심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디지털 복원입니다. 황룡사는 8세기에 선동량에 만들고 13세기에 몽고에 불타 없어져서 지금은 800년 동안 황룡사가 아니라 폐허가 된 황룡사지입니다. 자, 20년 전에 3천억을 들여서 황룡사를 복원할 계획이 있다가 백제화됐는데요. 굳이 물리적으로 황룡사지의 건물을 물리적으로 높이지 않고 이런 XR 버스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교차할 수 있는 충분히 과거 혹은 미래로의 탐험이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나는 천장까지 바닥은 아직 못 갔는데요. 양쪽 사면을 뚫었던 일종의 이머시브한 XR 버스로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뤘던 3가지 버스 가지고 가장 요새 대세는 한류까지 이룬다면 앙코르와트 진출해서 800년 전 앙코르와트의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그리고 트로이, 폐허된 터키의 트로이 성도 보여줄 수 있고
이 버스는 유적지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하면 수많은 가지의 아이디어에서 버스의 확장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빈센트 반 고를 제가 작년에 반 고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으면 어떤 작품을 만들까라고 버추얼 프로덕션 만들기도 했는데요. 자, 이걸 또 이런 XR 공간뿐만 아니라 XR 버스의 공간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Wow, look at that. 여러분들 좋아하는 모넷버스도 가능하고요. 자,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걸 또 제가 인도 가서 인도에도 관광 대국이냐, 인도에도 정말 이런 XR 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파하기 위해서 XR 버스의 인도에서의 미래상도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Look at that Tet temple. The holograms show its history. 타지마할의 재현 장면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또 문화유산을 적용해서 실제 61cm의 백제인의 우주라고 할 수 있고 130개의 오브젝트 있는 이 유물 속으로 들어가는 내가 마치 마이크로소프트 버스가 작아져서 우리는 몸속이라든지 유물 안에도 들어가서 백제인의 우주로 칭하는 이 소우주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버스까지도 충분히 확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룡 버스도 가능하고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6년 전에 미디어 버스의 가능성을 가지고 제가 우리 대전 기업과 MR버스를 시작을 했고요. 자, 이걸 받아서 수원화성에서 2022년 수원화성 XR버스로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에이펙의 대성곡에 맞물려서 에이펙 경주 X버스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한류 시대에서 한류 모빌리티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XR버스로 확장하게 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AI, XR, MR 세 가지 미디어 버스를 갖은 종주국이 되었습니다. 또 이게 한류 XR 버스로 더 퍼진다면 한류 시대에 있어서 기술 수출, 문화 콘텐츠 수출도 하게 되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모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대전이 미래 이동 문화의 전형과 미래 이동 문화의 가치, 방향을 설립하는 고장이 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I에 기반해서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고요. 이 생성형 AI가 단순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떠나서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실제 경험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AI가 여러모로 되게 뜨거운 한 해였습니다. 여기 PPT에 보시면 나와 있는 이 중간계라는 영화, 생성형 AI를 처음으로 접목한 장편 영화죠. 이게 되게 뜨거운 감자가 되었었는데 이것 외에도 되게 AI들이 많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보이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에이펙 행사장에 접목이 되었던 생성형 AI로 만들어졌던 콘텐츠의 일부입니다. 네, 왼쪽을 보시면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는 현대자동차의 AI 광고입니다. 보시면 되게 좀 놀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촬영한 거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되게 좀 잘 나온 케이스의 광고 영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 광고는 아마 많이 접해 보실 것 같아요. 유튜브라든지 SNS를 기반으로 해서 퀄리티가 낮든 아니면 퀄리티가 좋든 간에 이런 AI 광고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AI를 기반으로 해서 제일 수익화가 잘 되고 있는 모델이 광고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뒤에는요
여기 미디어 아트가 바로 예시로 놓여져 있는데요. 실제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 아트,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에서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이번 에이펙 행사장에서 이루어지기도 했고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걸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요즘 SNS에서 되게 많이 치고 있는 장난 중 하나인데요. 제미나이라고 하는 구글에서 출시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 장난을 치는 것에 대한 캡처 이미지입니다. 이런 거예요. 대충 내용을 얘기하면은 이렇게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사진을 찍어 가지고 SNS에 아니면 가족 카카오톡방에 올리면서 공룡 사진을 AI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장에 공룡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 퀄리티가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죠. 이 두 번째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요, 강아지랑 사자 같은 아니면 뭐 고양이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미국 가정에 CCTV 영상으로 위장을 해서 자연스럽게 보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갑자기 손 제스처를 막 이렇게 취하고 막 갑자기 막 손을 주먹으로 막 사자를 때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AI 콘텐츠에 몰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고요. 이런 마지막에 제스처가 없다면은 이게 진짜 AI인가 알 수 없는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윌 스미스 스파게티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일단 AI들이 다 나오고 나면은 이 테스트를 거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윌 스미스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배우죠. 이 유명한 배우가 2023년부터 해서 파스타를 먹는 영상들이 연대기별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제일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이거는 아무리 봐도 찰흙 같기도 하고 되게 실제 AI의 느낌이 좀 강하죠. 근데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건 실제로 윌 스미스가 파스타를 먹은 걸 찍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AI의 판별이 되게 어려워지는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제일 최전선에서 AI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불과 한 5개월 전까지만 해도 딱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이게 AI로 만들어진 콘텐츠구나, 아니면 느낌이 기계음 같은 것만 들어도 AI로 만들어진 음악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사실상 구분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가장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콘텐츠의 문제로 꼽혔던 게요, 이 일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이미지와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미지 두 개를 보면 인종이 좀 다른 느낌이죠. 인종이 다른 느낌인데 불과 1년 전에 이 같은 인물을 가지고 영상화를 했을 때 시작 프레임과 마지막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었을 때 일관성을 떠나가지고 영상 하나에서도 이렇게 일관성이 무너지는 게 불과 1년 전이었던 거죠. 요것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직접 단편 영화를 만들면서 좀 부딪혔던 위기였는데 첫 번째 프레임과 마지막 프레임을 캡처한 겁니다. 이것도 이 영상을 봤을 때 인물이 시작할 때는 외국인이었는데 이제 넘어올 때 아시안으로 변해버린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일관성들이 이 생성형 AI 콘텐츠의 앞으로 가장 큰 풀어야 될 문제라고 지적을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뜨거운 아이템이 등장했습니다. 구글에서 만들었던 이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미지 수정 모델인데요. 그게 소위 나노바나나라고 하는 모델로서 세간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다가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AI와 현실의 경계가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이미지와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아무리 봐도 같은 인물이죠. 그리고 오른쪽 인물이 들고 있는 저 맥주는 현재 편의점에서 누구나 접근해서 쉽게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미지일 겁니다. 이런 상품을 이미지에 넣는 과정은 예전엔 되게 복잡했어요. 이미지를 비슷한 걸 넣어가지고 포토샵으로 하고 수정하고 조명값 바꾸고 되게 복잡했는데 이제는 구글 제미나이 앱을 하나 깔아서 그냥 이미지 주고 얘가 카스 맥주를 들고 있게 해줘 라고 하면요, 누구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5초? 10초? 이 정도면 다 이제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가상 모델을 저희가 만들었었는데 가상 모델 만들고 이렇게 룩북 같은 걸 만들 때에도 예전 같으면 되게 복잡한 워크플로우가 있었어요. 사람 한 명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데이터를 만들고 그리고 옷을 입히는데 옷 핏이 맞을 때까지 계속 데이터 수정하고 이제는 나노 바나나라고 하는 특정한 모델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많이 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영상에 있어서 디테일과 일관성에 있어서 문제들은 좀 남았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과 마지막 프레임인데 여기에서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지만은 이런 인물의 일관성에 있어서 조금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저희가 방송사와 작품을 하면서 지적을 받았던 사례였습니다. 요것 같은 경우에는 AI 컨텐츠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피부 디테일에 대한 건데요. 왼쪽에 있는 디테일을 보시면은 거의 플라스틱 혹은 실리콘에 가깝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정 처리를 또 여러 겹으로 진행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네, 요거를 좀 더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주름 같은 게 좀 심하게 디테일이 없이 뭉개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I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지금 어떤 상황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실제로 이 AI가 우리가 보고 있는 뭐 광고라든지 이런 걸 제외해서 어떤 현업 적용 사례들이 있는지를 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 적용 사례인데요. 요즘 AI가 되게 다양한 곳에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MBC에 있는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도 이 AI로 한 편을 다 만든 그런 사례도 존재를 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EBS라든지 CNTV 같은 곳에서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한테는 당연히 연락이 오는 건 아닐 것이고 되게 다양한 곳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는 사례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는 브랜딩, 광고 사례로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건 협업을 했던 사례입니다. 삼성에서 만든 갤럭시 S25의 팝업 스토어에 들어간 모든 콘텐츠가 다 AI로 제작이 됐었습니다. 강남역에서 진행이 됐던 건데요. 요것 외에도 되게 다양한 팝업 스토어들에서 AI들이 실제로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들에 있어서 되게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이 AI를 기반으로 해서 중간 정도만 가더라도 써먹을 수 있는 콘텐츠들은 이제 높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 가장 뜨거웠던 행사인 APEC 2025 코리아에서도 이런 AI 콘텐츠들이 접목이 됐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APEC 2025의 공식 콘텐츠 제작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AI 콘텐츠를 만들었었는데 저희가 만든 것뿐만 아니라 다른 만찬장에서 이루어진 와이드 화면의 행사 스크린에서도 AI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재생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런 대규모의 국가 원수들이 와서 이루어진 행사인 APEC 2025에도 AI가 접목이 되는 것만큼 되게 국가적으로도 이 AI에 대한 집중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엑스알퍼스도 저희가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었는데 이런 것처럼 이 AI를 기반으로 한 공공기관 콘텐츠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 실제로 이런 AI를 준비하기 위한 공공기관들의 문의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작에 있어서 원가 절감이라든지 시간적이라는 부분에서 되게 효과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중들의 시선이 어떻든 간에 차근차근 접목이 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국가유산청에서도 유네스코와 함께 협력을 해서 진행을 했던 사례가 있고요. 되게 좀 이건 시범적인 케이스인데 많이 아실 거예요. 이런 일본에 가면 오사카에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있죠. 해리포터가 이제 어트랙션을 타고 스크린을 통해서 화면이 나오는 방식인데 그것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트랙션과 AI가 접목이 되는 사례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콘텐츠로 그냥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감형 콘텐츠로도 되게 많이 시도가 되고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제작을 했던 AI 단편 영화인데요. 이런 식으로 AI만으로 만들어진 영화를 만들고 있고 그런 이런 AI 영화를 심사하는 영화제들도 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내에만 해도 지금 한 6개가 넘는 AI 영화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전에서도 AI 영화제가 열렸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AI로 만들어진 것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의 콘텐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존의 제작 방식들과도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실제로 저희가 VFX 업체와 협업을 했던 사례인데 이렇게 스키를 타고 있는 인물이 있을 때 그 인물의 알파 채널을 분리하는 게 원래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쪽에 외주를 맡겨서 7일 정도 걸리던 작업을 저희가 10분 만에 소화를 하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실제로 접목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기술이죠. 어떻게 보면 기존의 기술인 딥페이크를 적용을 해서 일관성을 가져오는 AI의 단점을 기존 기술로 보완하기도 하고 기존 기술의 단점을 AI로 보완하는 이런 상충이 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딥페이크를 적용했을 때 예시 영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게 좀 다양한 특허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AI를 이렇게 하나로서만 쓰는 게 아니라 기존의 다양한 도구들과의 결합을 통해 가지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끌어가는 게 향후에는 더 큰 상업화의 열쇠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AI를 기반으로 해서 단순하게 만들어진 형태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중간에 넣는 형태가 아니라 미래에는 이 AI로 만들어진 프로세스 자체를 고려하고 워크플로우들이 크게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네, 실제로 되게 다양한 방송사라든지 제작사들에서도 이렇게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외에도 MBC에서는 자체적으로 AI 랩을 구성을 해서 이런 기술들을 접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되게 다양한 대학교에서 실제로 AI를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함께 한 기관들인데 이것 외에도 당연히 되게 좀 다양한 기관들이 이 AI를 도입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오늘 이렇게 오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유이치로 카츠모토이고요. 저는 미디어 아티스트입니다. 예, 도쿄 덴키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그 선과 그리고 이제 글자 그리고 이제 그 움직임 간의 관계를 탐구해 왔습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심플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그 이제 그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점으로 그리고 이제 글자를 디스플레이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렇게 이런 스크린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파워풀한 비주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지만 글자라든지 그 이제 그림 같은 것을 선으로 그려왔습니다. 저희는
시간이라든지 공간을 통해서 이 차원의 라인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예술 작품을 만들어 왔죠. 그러면 궁금해졌죠. 컴퓨터가 그 선을 컨트롤 할 수 있다면 물리적으로 이런 라인을 컨트롤했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죠. 예, 그래서 제가 모지겐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더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로봇 같은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숫자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줄을 가지고 이제 4개의 글로 구성된 이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또 일본 문자도 만들어봤습니다. 아이디어는 한 가지였는데요. 예, 그래서 리본 같은 오브젝트 그리고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는 하나는 라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가 그 다음에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화이트 스트랩이 뭔지 아시나요? 예, 그 밴드에서 나오는 그 어떤 고무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리본 같은 오브젝트가 선과 이제 표면을 이제 굉장히 부드럽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것이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확신을 얻게 됐죠. 그래서 저희 포커스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가지고 이제 글자를 보여주는 거였어. 그 이제 선을 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포커스를 바꿨습니다.
translator, please translate the English caption to. 예, 저희가 그 체인을 우리가 인생으로 바꾼 분이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문장을 이제 체인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보여줬죠. 이러한 모양이 그래서 외부로 이렇게 확장되는 어떠한 그 유니버스처럼 보였습니다. 이 라인이 계속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제가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그 움직임의 어떠한 그 장소가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액티브함, 활동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의 그 장소가 그 종이 표면에 이제 그 선이 고정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실수가 없어야 됐었습니다. 바꿀 수도 없었죠. 그렇지만 오늘날 이제 선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시도할 수도 있고요. 선이라고 하는 것이 표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리고 돌아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움직일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선이 더 움직이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게 제 최신 작품인데요. 다음에는 이제 다른 종류의 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공연기획사 디스이짓에서 본부장 맡고 있는 김주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저희 기획사 오디션 1호였고요. 저는 사실 일본어를 전공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일단 우선은 저희 공연 예술계 쪽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기술이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저희 공연 기획사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거 그리고 어떻게 변해왔는지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 보시면요. 소리 약간 낮춰주시고요. 네. 이게 제가 첫 번째 들어왔을 때 제가 했었던 거고요. 저희 그때는 EL라이트라고 전기 신호를 받아서 발광을 할 수 있는 발광도체가 들어가 있는 전선이었는데 이걸로 지금 퍼포먼스를 계속 진행을 하고 지금은 요 다음 버전으로 다른 수트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광섬유 수트인데요. 요 앞에 보신 수트 같은 경우에는 전부 사람이 조작했었던 거고 이 수트는 지금 컴퓨터에서 메모리를 해서 그 송신을 통해서 색깔이나 혹은 발광하는 시간 자체를 조절할 수 있는 광섬유 수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연에서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관객들이 봤을 때 시각적으로 얼마나 가장 임팩트가 있는 게 어떤 걸까라는 것을 가장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그 콘텐츠를 만들고 했던 것은 이렇게 트론 댄스를 첫 번째로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고요. 현재는 요 다음 다른 저희 한국적인 버전도 지금 개발을 해서 많이 다른 공연과 저희 공연 콘텐츠가 처음에는 뭐 10분 내외의 공연 콘텐츠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넘버 퍼포먼스로 대공연장 극장에서 올릴 수 있는 공연 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에서도 지금 피날레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콘텐츠고요. 앞으로도 이런 다른 기술이 좀 더 많이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실제로 저희 배우분들이 입고 진행하고 있는 의상이고요. 또 의상이라기보다는 장비에 가까운데 요
요 기술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다른 걸 하고 싶었던 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범위를 늘려보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으로 저희가 개발한 것이 레이저 퍼포먼스인데요. 다음 영상 보시면은 그 무대 위 말고 객석 쪽에도 저희가 그 공간감을 좀 넓히기 위해서 레이저를 사용하도록 그 콘텐츠를 다시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 공연의 오프닝으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혹은 그 야외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처음 만들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사실 야외였었거든요. 그래서 야외에서 처음에 진행을 하고 이것도 이제 극장에서도 적용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오프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 저희가 공연 콘텐츠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좀 이순신 장군님 얘기로 진행되는 한국적인 거라서 저희 의상도 저렇게 선비 의상으로 제작을 해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저희가 이제 계속 이렇게 공연을 만들다 보니까 다른 콘텐츠 그리고 다른 또 좀 더 시각적으로 관객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역시 영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공연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3D 영상이라든지 혹은 뭐 2D 영상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 극장 공연에서 적용을 해야 하다 보니까 홀로그램 그리고 아나모픽 같은 그런 그 영상 투영 기술을 좀 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요 광화문 거산이라는 공연은 아까 설명드린 이순신 장군님 내용으로 만든 공연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바닥 그리고 앞에 홀로그램 막 그리고 그 뒤쪽에 스크린까지 3면으로 매핑을 해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셨던 그런 그 LED 트론 댄스 그것도 당연히 다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레이저도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공연입니다. 뒤쪽에 요 영상 보시면은 지금 요런 거는 홀로그램 막에 그러니까 뒤쪽 영상은 따로 있고요. 앞쪽으로 홀로그램 막에 지금 영상을 투사를 해서 그 객석 쪽과 그리고 배우 뒤쪽 부분에도 영상을 다 적용하는 기술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외군은 저고요. 제가 그 크로마키로 지금 촬영을 해서 들어간 거고, 요거는 홀로그램 막에 지금 영사가 되는 거고, 저기 계신 중간에 계신 배우분이 실제 배우분이 거기서 배역을 맡아서 지금 액션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요거 말고도 다양한 기술을 지금 계속 접목시키려고 많이 노력 중이고요. 처음에 보셨던 트론 댄스도 그 범위 시야각에서 좀 더 많이 넓히기 위해서 뒤에 영상도 같이 지금 작업해서 같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또 공연 이동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 세트나 이런 거를 전부 영상으로 전부 전환해서 좀 더 빠르고 세트 설치 시간도 줄이고, 그리고 저희가 그 공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배경이나 이런 것을 좀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적용 중에 있습니다. 또 지금 전부 다 보시는 화면 자체가 전부 홀로그램 막이랑 뒤쪽 스크린에 같이 지금 영상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아까 보셨던 저희 레이저 퍼포먼스인데, 저것도 지금 처음에는 레이저가 2대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총 4대, 지금 최대 사용하는 거 5대까지 사용을 해서 퍼포먼스 크기 범위 자체를 많이 넓혀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공연 피날레인데요. 네, 옆에 보시는 저 사이드 부분도 전부 다 저희 그 영상 작업으로 세트 대신에 이렇게 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부 다른 여러 지자체 분들께서 러브콜이 와서 같이 작업을 한 그런 작업물도 있는데요. 그 다음 영상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저희 말씀해주신 그런 그 미디어 파사드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갔고, 요거는 지금 그 아산에서 진행했던 그 미디어 아트 쇼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물론 수원화성에서 2023년에는 수원화성에서 이제 미디어 파사드로 그 앞에 창룡문을 전부 다
매핑을 해서 미디어 아트 쇼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다른 올해도 지금 저희 뭐 보성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많은 러브콜을 해주셔서 그 공연을 그쪽에서 미디어 아트 혹은 그 외에 다른 트론 댄스라든지 레이저 쇼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접목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공연 예술계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이 점점 접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공연 음악 같은 거는 지금 AI로 생성을 해서 공연 음악에 접목시킬 게 있는지 테스트 중이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게 수원화성 창녕문에서 저희가 미디어 아트로 진행했던 미디어 파사트 요때가 빔 프로젝터 8대 4만원 C로 8대 촬영해서 이렇게 진행했었던 영상입니다. 네. 뭐 이렇게 저희 공연 예술계도 많은 기술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고 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이 어떤 식으로 어느 위치에서 니즈가 발생해서 발전을 할지는 모르지만 뭐 의료계가 됐든 혹은 산업계가 됐든 근데 그 기술을 저희는 항상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것이 공연 예술계라든지 혹은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다른 곳에서 접목될 수 있도록 저희는 끝까지 노력을 해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대부도에서 요거는 광산에 저희가 미디어 파사드로 출력을 했던 거고요. 영상 기술을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토지의 김기태 대표입니다. 네. 저희 회사는 25년도 에이펙 경주 XR 모빌리티 주관사로 선정이 돼서 했었고요. 근데 여기가 더 떨리네요. 제가 정상 21분을 멀 반치에서 봤는데도 떨지 않았는데 용기를 좀 주십시오. 제가 한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에이펙 경주는 공간이 주는 멜로디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 멜로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가장 큰 데시벨 비명을 가지고 재밌게 이 버스를 한번 타보는 게 어떨까라는 컨셉에서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통입니다. 그리고 공간이라는 거고요. 저도 오늘 여기서 처음 봤지만 이렇게 큰 공간인지 몰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공간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냥 넘어갔습니다. 네. TV라는 공간에 한정이 돼 있었죠. 스마트폰도 조만하고 TV도 크고 아무리 대형 TV가 갖고 있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삼성동에 있는 영상인데요. 네, 안 나오네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시 전체를 하나의 미디어 현장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맞춤형 서비스가 안 됐죠. 그래서 나왔던 게 바로 심리스라는 겁니다. 모든 이 보시는 화면들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소통 공간을 만들자 해가지고 역시 영상이 안 나오네요. 미디어를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었죠. 근데 여기서 사람의 상상력은 더 벗어났어요. 이제 멀티미디어라는 그리고 융복함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하늘과 땅이 무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되네요. 제가 잘못 눌렀나 보네요. 조명, 드론, 불꽃, 총체적인 모든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혹시 중앙박물관 보셨을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아날로그도 사실은 사람의 공간에서 주는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합니다. AI가 막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그래서 에이펙 25의 컨셉을 옆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 말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을 만들어 봤습니다.
경주는 보니까 이렇게 많은 역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교과서에서 보셨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땅과 하늘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발자취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멜로디라는 키워드를 잡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표현하는 멜로디는 우리 엄마가 이런 함성이 있었고 이런 데시벨이 있었나 확인하는 그런 멜로디입니다. 와, 재밌네. 와, 이런 게 합쳐진 멜로디라는 주제를 갖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스 디자인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구적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안에는 최신 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따 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지만 아날로그도 넣었습니다. 신라시대 때 살았던 사람의 복장을 입고 도슨트가 한 분 한 분 한 분 가면서 정말 재미있게 이야기를 꾸려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터랙션도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근데 당위성 없는 인터랙션을 넣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내가 신라인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배분을 해줬습니다. 궁금하시죠? 경주 가서 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부 설계는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신 기술이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양 옆에는 투명 OLED라는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전면과 천정에는 LED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게 되면 어느 곳을 가든 어떤 영상을 틀든 몰입감 있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는 상황들을 만들었던 거죠. 제가 다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다 스틸로 되는 이런 신기한 현상이 발휘되네요. 그래서 저희는 크게 말이 어렵죠. 실측 기반 XR 기술, 이게 뭐지? 그냥 논리는 간단합니다. 공간 컴퓨팅이에요. 실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위치를 컴퓨터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인식을 시켜서 누군가는 저기에 있고 나는 무대에 가운데 있어 라는 것들을 인식을 시킵니다. 왜 그래야만 하느냐? 바로 황룡사는 지금 빈터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지도가 보이죠? 가운데 보면 다 빈터로 남아있어요. 다 빈터로 남아있는데 공간을 먼저 여기가 그런 공간이야. 두 번째로는 여기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무언가들을 컴퓨터로 이렇게 올려주면 와, 신기하네 라는 시각적 효과를 누리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도 저희가 테스트했던 건데요. 그리고 이게 뭐가 달라요? 다릅니다. 경주에서 보시면 됩니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저게 왼쪽에 보시면 저렇게 그 약간 한복 입은 분이 계시죠? 저분이 굉장히 저희가 좀 신경을 써서 코미디언 지망생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시는 분들이 약 50분 동안 체험을 하시는데 전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또한 황룡사, 첨성대, 월성 이렇게 세 군데인데 사실은 이동하는 거리는 50분이나 돼요. 그럼 중간에 뭐 할 것이냐? 있죠. 기술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고 위트 있고 가족들 간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체험거리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보시라고요? 경주에서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버스를. 그런 공간 컴퓨팅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기술들이 더 앞서서 되게 어려운 말들을 썼는데요. 논리는 하나예요. 첨성대 뒤에서 빛이 나와 현재 기술로는 안 됩니다. 물론 공간 컴퓨팅 기술을 활용을 해서 빛이 첨성대 뒤에서도 나오고 안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관통하기도 하고 하는 시각적 제약들을 많이 없앴습니다. 자, 이런 복잡한 기술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주기 위해서 저런 기술들을 썼던 거고 이번 에이펙에서도 적용을 시켰던 상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랙션, 어떻게 하면 인위적이지 않고 이걸 왜 하지? 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게 저희는 스토리 안에
신분 제도를 넣어서 저는 10번을 찍었는데 다 왕이 나오더라고요. 왕의 후손인가 봅니다. 그래서 각자 17분의 신분을 부여를 하고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골든 신라, 요즘에 캐데언의 그 골든하고 비슷하죠. 신라가 원래 금으로 유명을 했고 가공술이라든지 특히 금관도 지금 7개 금관을 지금 전시를 하고 있죠. 빨리 예매를 하셔야만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홍보 영상인데요. 이게 영상이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자, 그래서 저희는 에이펙을 통해서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작은 도시죠. 에이펙이 굉장히 20만의 작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이 됐어요. 이걸 통해서 버스가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많은 소재거리들을 50분의 버스를 탑승을 한 이후에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간적 경험을 또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문화기술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지만 추억, 공간,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과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시간조차도 제 머릿속에 간직하고 그거를 기술로 표현하는 그런 소중한 꿈과 계획을 갖고 있는 야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AI 음악기술 기업의 AI 음악기술 기업 뉴튼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박승순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발표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좀 편한 마음으로 발표를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3D 인터넷 시대의 음악 산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자면은 저는 전자음악과 라디오포닉스로 처음 아티스트로 입문을 했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뉴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AI 음악기술기업 뉴튼의 사내이사이자 현재 한예종예술경영에서 겸임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음악과 사운드를 다양한 기술 또는 미디어에 투영하는 작업 및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저는 현재 이제 오늘 발표를 준비한 것은 저희 회사 뉴튼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희 뉴튼은 2020년 3월에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뮤직 앤 오디오 컴퓨팅 랩 출신의 석박사 연구생들끼리 같이 함께 의기투합을 해서 음악 기술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함께 회사를 시작을 했고요. 현재 저희가 비전으로 삼고 있는 부분 중에 제일 핵심은 음악, AI 그리고 저작권이 어떻게 하면 공정한 어트리뷰션, 그러니까 기여나 보상을 통해서 서로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뒤에 소개해드릴 뉴튼의 핵심 서비스인 믹스 오디오 그리고 뉴튼 어트리뷰션 허브라고 하는 시스템 위에서 모든 창작 행위, 예를 들면 리믹스라든지 생성이라든지 음악 감상과 같은 것들을 블록 단위의 어트리뷰션을 통해서 투명하고 추적 가능한 그리고 보상 가능한 저작 행위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의 미션은 자연스럽게 AI 시대의 음악 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블록 음악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기존의 음악들은 사실은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그냥 듣는 거 말고는 사실은 크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이 불가능한 음악 IP의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음악들이 확장 가능한 IP의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음악이 블록 형태로 구성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점을 저희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음악은 사실은 스테레오 버전으로 믹스 다운된 파일 하나가 유통이 되는데요. 이것을 잘게 쪼개서 들어가 보면은
스템이라고 불리는 악기 레이어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그리고 뭐 코러스, 프리코러스, 브릿지와 같은 음악 마디, 섹션 단위로 구성이 되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 음악의 작은 단위인 사운드 샘플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모든 블록 음악들이 사실은 서로 그 다양한 방식으로 재조합되고 그리고 그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만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AI 시대의 음악 저작권과 창의성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구글의 페이지랭크 시스템과 같이 어떤 정보가 어떤 저자에 의해서 어떤 저널에 의해서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것이 제작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값들을 저희가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AI를 통해서 다양한 창작을 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서 아티스트의 저작권을 철저하게 보호해 나가면서 음악 창작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개드릴 서비스는 믹스 오디오라는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아티스트들이 음악을 제출하거나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팬이나 유저 입장에서는 그것을 리믹스라는 것을 통해서 놀 수도 있고 그리고 감상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어트리뷰션 및 수익 분배를 통해서 이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게 저희의 어떤 비전 중 하나이고요. 데모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도 영상이 안 나오는 건 아니죠? 네, 이렇게 신스라고 하는 아티스트의 곡을 마치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챗GPT처럼 대화를 통해서 음악을 계속 리믹스하거나 재창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떤 음악을 만들 수 있는 툴을 배워야만 음악을 생성하거나 리믹스할 수 있었다면은 그냥 대화를 끊임없이 함으로써 이 에이전트와 음악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가 바라보는 미래의 악기는 어떻게 보면은 에이전트와의 대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희가 최근에 K-팝 레이블들과의 이 IP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리믹스 가능한 수천 곡을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을 단순히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이번 달 말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뉴튠 어트리뷰션 허브라고 하는 저작권 시스템을 혁신시키는 모델인데요. 아티스트 혹은 프로듀서가 음악을 발매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악들이 블록 단위로 세분화되게 됩니다. 그것이 저희 블록 데이터베이스에 구축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팬들이나 유저들이 다양한 리믹스나 생산적인 창의적인 활동들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IP 홀더들에 대한 수익 분배 그리고 플랫폼사에 대한 수익 분배 까지가 여태까지의 어떤 음악 스트리밍 시스템의 수익 모델이었다면은 저희는 거기에 이제 추가로 팬들이 직접 음악을 창작하면서 수익을 얻어갈 수도 있는 모델까지 함께 제시함으로써 이 생태계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데모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처럼 이제 음악을 리믹스하는 어떤 그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뭐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음악이 생성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음악을 리믹스하면서 쓰였었던 모든 블록들이 투명하게 추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블록은 어떤 아티스트의 곡에서 온 것인지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그 관리 시스템 하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어떤 혁신들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음악 저작권 협회와도 소통을 이어나가면서 단순히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음악 유통 모델까지 혁신을 하는 것을 저희의 이제 주요 골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신경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암스테르담 댄스 이벤트라고 하는 음악 축제에 가서 처음 이 개념을 접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ADHD라든지 뭐 자폐증, 난독증, 우울증과 같은 특성들을 지닌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창의적인 생태계에서 그동안은 배제되어 왔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창의적인 엔진을 더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개념이 나온 출처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 이 크리에이티브 디퍼런스라고 하는 핸드북이 발간이 됐는데 이 출처가 유니버설 뮤직 그룹의 영국 지사에서 발간된 핸드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는 음악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창작을 하는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더 확장되는 가운데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미묘한 신경 다양성적 특성들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 이것들을 북돋아 내었을 때 긍정적인 이러한 창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비전을 이 책에서는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뉴튠이 가지고 있는 음악 제작에서부터 유통 그리고 그것이 전달되는 팬들에게 감상을 넘어서 2차, 3차 창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뉴튠은 다음 세대의 음악 산업을 위한 AI와 저작권이 함께 가치를 만들어내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여러 차원으로 음악 생성 그리고 유통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기게 될 모든 음악 경험들을 더 재밌게 만들고자 하니까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